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제가 40 중반이라는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네요. 제가 거울을 보고 늙음에 대해 느끼는 만큼 우리 엄마도 나이를 드셨는데 그걸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라는 말로 포장을 한 아주 막대먹은 인간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버린 이야기랍니다. 끝까지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가정주부로 산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집안일, 반복되는 육아, 끝이 안 보이는 빨래와 설거지 속에서 한숨을 내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우리 엄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가만 보면 우리 아버지도 대단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철이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집에 엄마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 던져 놓고 놀이터로 뛰어나가기 바쁜 제 뒤통수에 "이거라도 먹고 나가라." 하면서 간식을 쥐어 주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지요. 그 손길이 늘 익숙해서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요즘은 김치를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김장은 집에서 담가야 한다는 게 불문율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김장철이면 마치 축제처럼 배추를 다듬고 고춧가루 양념을 하고, 웃긴 게요. 각 지역마다 김치 맛이 다르잖아요. 아줌마들끼리 그런 걸로 싸움이 나기도 했었다니까요. 젓갈을 넣어야 된다, 말아야 한다. 떡볶이는 또 어떻다고요. 지금처럼 밀키트가 어디 있었겠어요? 집집마다 엄마들이 고추장, 간장, 설탕, 배합을 조금씩 달리해서 만들어주던 그 맛이 다들 달랐죠. 제 친구네 엄마는 단맛이 강했고 또 다른 집은 매운맛이 확 끌어올라서 콧물이 줄줄 흘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제 입에는 우리 엄마표 떡볶이가 최고였어요. 우리 엄마는요, 음식을 정말 잘하셨는데요. 모든 반찬을 손수 만들어내셨는데 그 손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침이 고여요. 당시에는 반찬 가게라는 게 지금처럼 다양하지도 않았고 외식이 흔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엄마가 곧 셰프였고 식당이었죠. 엄마는 늘 대한민국 사람들의 밥심은 삶의 기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현명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엄마는 용돈조차도 그냥 주시는 법이 없으셨거든요. 꼭 심부름을 해야만 잔돈을 용돈으로 주셨죠. 동네 슈퍼 가서 간장 좀 사와라. 거스름돈 있으면 네 용돈하고. 또야? 간장이 또 떨어졌어? 거스름돈 얼마 남지도 않는데. 용돈 필요 없어. 이제는 막 투덜거리기까지 하네. 아, 다른 애들은 엄마가 일주일에 1,000원씩 그냥 준다던데. 난 왜 꼭 심부름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엄마는 그냥 주는 법이 꼭 없어. 뭘 해와야지만 돈을 주니까 치사해. 치사? 어이구, 얘가 정말 그렇게 쉽게 돈을 주면 돈이 귀한 줄도 모르고 쓰는 법이야.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돈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너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치사해, 치사해. 아, 돈 좀 많이 줘. 나도 과자 사 먹게. 아마 그때가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어린 마음에 괜히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저는 돈의 개념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심부름 덕분에 일찌감치 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저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제게 생활 속에서 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심부름을 통해 성실함을 가르쳐 주시고 잔돈을 통해 계획적으로 쓰는 습관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덕분에 친구들이 과자를 덥석 사 먹을 때도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계산부터 했죠.
이제 와서 돌아보니 엄마의 그 가르침이 제 삶의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림을 하면서 돈이 어떻게 돌고 흘러가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정말 말 그대로 현모양처 그 자체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따끈한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 앞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든든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죠. 아침밥 꼭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 하시며 제 앞에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얹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랍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숙제를 할 때도 엄마는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그렇다고 정답을 바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죠. 엄마, 나 이거 답 알려주면 안 돼? 아무래도 계산이 답이 안 나오는데? 세상에 답이 없는 수학이 어딨어. 한 번 더 생각해봐.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그럴 때면 저는 괜히 오기라는 게 생겨서 힘들어도 더 열심히 풀어보고 싶어졌어요.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엄마는 학창 시절에 장원급제한 사람이나 다름없다고요. 머리가 보통이 아니라고 말을 하시면서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쳐다보셨죠.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린 눈으로 옆에서 지켜본 우리 엄마는요, 뭐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매일같이 아침 신문을 꼼꼼히 읽으셨고 뉴스도 빠짐없이 챙겨보셨죠. 심지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 맞추기를 즐기듯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괜히 옆에서 따라했어요. 엄마가 신문을 읽으면 저도 신문을 펼쳤고 엄마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저도 장난스럽게 버튼을 눌러대며 엄마를 따라하는 거라고 배시시 웃기도 했네요. 엄마는 그런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 시절만 해도 맞벌이 부부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엄마들이 집안일에 전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세상 모든 엄마들 중에 우리 엄마가 1등이라고요. 그런 엄마의 영향 덕분일까요?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용돈 기입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100원, 200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이 자연스레 생겼죠. 처음엔 귀찮았는데 엄마가 제 옆에서 돈은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새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가계부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요즘은 카드 결제 내역이 휴대폰에 바로바로 뜨니까 영수증을 버려달라고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영수증도 꼼꼼하게 모아다가 용돈 기입장에 붙여두곤 했어요. 엄마는 물건 하나를 사도 대충 고르지 않으셨는데요.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슈퍼마켓이 더 저렴한지 비교하시고 세일 기간을 기다렸다가 사시곤 했죠. 그리고요, 은행에서 재테크도 굉장히 부지런히 하셨어요. 단순히 저축만 하신 게 아니라 보험 상품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엄마 서랍 속에서 두툼한 보험증권 서류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엄마는 단순히 살림만 하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준비해 오셨구나 싶었죠. 그리고 아빠는 밖에서 땀 흘리며 돈을 벌어오셨고 그 돈을 알뜰하게 쪼개고 나누어 우리를 지켜낸 건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의 손길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저 역시 살림이라는 것에 도가 트게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하연 씨는 무인도에 던져놔도 혼자 잘 살아남을 사람 같다는 말이었죠. 그만큼 제가 생활력 하나는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거예요. 적응도 빨라서 어디에 던져놔도 제 방식대로 길을 찾는 편이었죠. 그래서 용기라도 생겼을까요? 저는 직장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대신에 걱정이 태산이셨죠. 아이, 왜 혼자 살겠다고 그래? 나가 살면 고생이라는 말도 몰라서 그러냐? 돈 아껴야 하는데 무슨 자취야? 혼자 살면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냅둬요. 아니, 애도 혼자 자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네가 해보고 싶다니 말리진 못하겠지만 생활비는 네가 책임져야 해. 알았지? 평생 부모님 품에서만 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결혼하면 어차피 제 가정을 꾸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연습 삼아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 곁을 멀리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바람이 있었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친정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 왜냐고요?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선배 언니들이 그 비밀을 알려줬거든요. 하연아, 결혼해서 맞벌이 하면서 육아까지 다 하려면 답은 딱 하나야? 친정 근처에서 살아야 돼. 맞아. 시댁 근처에서 살면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또 마음대로 지친다. 친정이 옆에 있어야 애 맡기는 것도 밥 얻어먹는 것도 돈 받는 것도 가능하지. 저는 언니들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언니들이 양손에 떡진 듯이 일도 육아도 다 해내는 모습은 존경스러웠거든요. 아, 저렇게 사는 게 바로 지혜구나. 그렇게 배웠죠. 반대로 시댁이라는 존재는 참 묘했어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부딪히면 너무 먼 사이. 저는 언니들이 시집살이에 치여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절실히 깨달았죠. 아, 그래서 다들 시댁은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1인분을 해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닥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안정을 찾는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여자는 달라요. 결혼 후엔 경력 단절이란 벽이 기다리고 있고 집안일은 끝도 없고 게다가 시댁의 눈치까지 봐야 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여자의 인생에 이득이 되기는 할까? 솔직히 불만스러운 제도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쪽에서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아빠는 바깥일을 묵묵히 하셨고 엄마는 현명하게 가정을 지켜내셨죠. 물론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셨던 모습이 제겐 너무나도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너무 불합리해 하다가도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 결혼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나도 저런 부부가 될 수 있다면 괜찮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저는 결혼이라는 걸 단순히 제도나 굴레로만 보지 않게 됐어요. 부모님의 삶이 그만큼 큰 영향을 준 거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근히 부정적인 생각을 안고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남자를 볼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질 않았어요. 누군가 제 앞에서 친절하게 웃어도 제 안에서는 그냥 좋은 동료네 라는 정도의 느낌만 들 뿐 가슴 뛰는 감정 같은 건 없었죠. 그런데요. 제 이런 생각을 단번에 뒤집어 엎는 사건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 언니 덕분이었죠. 하연아, 하연아, 너 요리 좋아한다고 했지? 내가 아는 셰프가 하는 양식당 있는데 거기 예약 잡기 진짜 힘들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뚫어놨다? 같이 가자. 그렇게 따라간 곳은 크지 않은 양식당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향기부터 달랐고 공간은 아담했지만 세련됐죠. 테이블이 딱 5개뿐. 타임별 예약제로 운영되니 늘 만석이라는 게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요, 진짜 앞거는요. 가운데 자리 잡은 오픈형 키친이었어요. 와, 그 한가운데에서 메인 셰프가 불을 다루며 열정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왜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지? 그냥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요리를 하는 그의 손길, 땀에 젖어 이마를 훔치는 모습, 불꽃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매혹적인 겁니다. 게다가 생김새는 어쩜 그렇게 귀공자 같던지 제 평생 이상형을 눈앞에서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제가 왜 그동안 다른 남자들에게 전혀 마음이 가지 않았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 모든 시간을 버텼던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뒤가 없는 사람처럼 직진을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가 저를 무척 부담스러워했죠. 제 눈빛이 워낙 대놓고
"난 너만 바라봐."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다고 대놓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회사 언니를 통해 자꾸자꾸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저는 남편 앞에서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고 직접 만든 도시락을 전해주기도 했죠. 6개월 동안은 사랑 고백과 선물 공세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한결같았고 결국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전해지기 마련이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마침내 남편도 저에게 넘어왔어요. 제가 나이도 차 있었고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결혼부터 하고 생각하자고 말을 했네요.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연애도 없이 결혼으로 직진이냐면서 좋다고 했어요. 남편의 식당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장사도 잘 됐어요. 저 역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으니 우리 인생에 큰 걸림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뒤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친정은 당연히 저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제 눈에서 쏟아지는 사랑을 보신 부모님은 그냥 웃으며 네가 좋다면 우리도 좋다고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조금 미묘했어요. 저를 대놓고 반대하는 건 아니었는데 묘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반갑게 웃는 얼굴 뒤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보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눈을 멀게 한다더니 정말 저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 눈에는 오직 남편만 있었거든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그날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낯선 앳된 여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전 순간 집에서 일을 돕는 가정부인가 싶었어요. 왜냐면 분위기가 딱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시댁 형편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장판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집안 가구들도 전부 낡아 빠져 있었거든요. 뭐 물론 평수도 크지 않았고요. 화려한 장식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 집에서 가정부를 둔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갔어요. 아니, 저 집 형편에 어떻게 가정부를 둬?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죠. 여자는 말없이 주방에 붙박이처럼 서 있었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차를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다소곳하게 잔을 올려놓는 손길이 어쩐지 익숙해 보였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존재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전 결국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저 여자분은 가정부야? 아니, 어머님이 살림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 보이는데 가정부를 둬? 아, 동생이야. 내 여동생. 아이, 가정부 쓸 형편은 아니지 우리가. 순간 깜짝 놀라서 말문이 턱 막혔죠. 아, 여동생이라고? 저 사람이 시누이라고? 저한테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었는데 외부인으로 착각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시누이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입고 있던 옷은 색이 바래고 해진 티셔츠였고요. 머리는 대충 하나로 질끈 묶어 올린 상태였죠. 집안에서 음식을 하고 차 준비를 하는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였는데 그게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안 일꾼 같았어요. 제가 정말로 외부인인 줄 알았을 정도니까요. 나중에야 남편이 피가 이어진 진짜 친동생이라고 말했을 때 전 더 충격을 받았고요. 아니, 어떻게 친딸이 저런 취급을 받을 수 있지? 마음 한편에서 쎄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괜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집안 사람들이 며느리인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취급하지 않을까? 나도 종처럼 부려먹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제 불안한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너무나도 친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환한 미소로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생각해줘서 고맙네. 이렇게 참하고 자기 일 뚝딱뚝딱 해내는 며느리라니. 내가 얼마나 바라던 사람인지 몰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그래,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네. 앞으로 우리 며느리 덕에 우리 아들도 더 단단해질 거야.
나는 두 사람이 뭐든지 잘 해낼 거라고 믿네. 그 말이 그렇게 진심처럼 느껴지니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 아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사랑에 눈이 먼 탓도 있었겠죠. 남편만 바라보던 제 눈에는 신우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슬쩍 저를 불러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동생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운을 띄우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신경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입을 한참 달싹이더니만 남편은 잠시 한숨을 내쉬더니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내 동생은 늦둥이야. 나보다 8살 어리고. 이제 겨우 27이지. 근데 20살 때 남자친구랑 만나서 아이를 임신했어. 결국 혼자 낳아 키우고 있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20살에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운다고?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신우이가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종처럼 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 한편이 더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니 신우이의 처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하기 힘들다는 거였죠. 결국 신우이는 시댁에 얹혀 살면서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남편이 가끔 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하는 것도 사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저 얹혀 사는 게 미안하니까 본인 스스로 나서서 집안일을 다 해내고 있다는 거였죠.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을 한 건 대단한데 그래도 본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족들이 좀 조언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솔직히 동생한테 애 낳지 말라고 했거든. 그때 흘려보내라고.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아니 근데 동생이 죽어도 낳겠다고 버텼어. 결국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좀 이상하네. 근데 아직 젊잖아. 나이가 27이면 뭐든 시작할 수 있지 않아? 나이가 어린데 충분히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이 때문에 그래. 아직 겨우 6살인데 어린이집 대기가 안 빠져. 애 맡길 데가 없으니까 출근은 못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씁쓸했어요. 아니, 여기가 신우이에겐 친정집이잖아요. 시부모님은 따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손주 좀 봐주면 안 되나 싶었죠. 아니면 남편의 가게라도 도와서 설거지 알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냥 집안일만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부터 신우이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어요. 일은 하기 싫고 아이는 키우고 싶고 그러니까 저렇게 집안에서 눈치만 보며 지내는구나. 물론 상황이 힘들겠지만 제가 보기엔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나이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생활을 중요시 생각했고 취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도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품은 채로 저는 결혼을 했고요. 예상대로 시댁에서는 저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처음엔 그 친절함이 감사하기도 했고 괜히 오해했나 보다 싶기도 했죠. 결혼 생활도 꽤 행복했어요.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연년생이었는데요. 육아라는 게 힘들면서도 기쁨이 있잖아요. 새근새근 잠든 아기 얼굴을 보면 피곤이 싹 가시기도 했고요. 그때만큼은 저도 진심으로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2년이나 연달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눈치 보이죠. 하연 씨 언제 복귀해요? 하는 상사의 질문이 매번 부담이었고 동료들도 제 자리를 대신 메꾸느라 힘들어하는 눈치가 보였거든요. 결국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사를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인생처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전업주부가 됐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 세상은 부엌과 거실 그리고 놀이터가 전부가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남편과 제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활비를 직접 벌지 못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왜 여자는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지 그걸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습관처럼 가계부를 열심히 썼는데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영수증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붙였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제 가계부를 들여다보더니 툭 하고 내뱉는 거예요. 아, 이건 왜 여기에서 샀어? 건너편에 있는 대형마트가 더 싸잖아. 식재료도 여기서 사면 훨씬 저렴한데. 아, 이건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도 비교하고 산 거야. 무조건 비싼 데서 산 게 아니라고. 그냥 그날 할인 행사가 없었던 거지. 나 요식업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장 보는 건 더 민감하게 봐야 해. 이건 네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었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뭐 사치를 부렸다고 열심히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가계부까지 써가며 살고 있는데 왜 제가 마치 낭비하는 사람처럼 지적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남편의 말에 발끈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버는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생활비를 받아 쓰는 처지다 보니까 결국엔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하게 되더라고요. 속으로는 억울했지만 겉으로는 고개만 끄덕였죠. 아이, 그래,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네. 이렇게요.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결혼 2년 차. 우리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집을 옮겨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랐죠. 친정에 부탁을 해봤지만 적금으로 묶여 있어서 당장 보태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대출을 알아봐야겠다 싶었는데 뜻밖에도 시댁에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였고 시누이도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었는데 우리에게 꽤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그게 정말 의외였던 겁니다. 아, 시댁이 생각보다 형편이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서 결혼 5년 차. 제 나이가 이제 40을 간 넘겼을 때 일이 터졌네요. 남편 가게에 위생 점검이 나왔는데 거기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죠. 점검이 나온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게에서 식사를 한 커플이 식중독에 걸려서 신고를 했던 거예요. 결국 남편은 꽤 큰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했고 위생 불합격 판정으로 가게는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평판은 뭐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요.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달이니까 버틸 수 있겠지. 다시 문 열면 손님이 돌아오실 거야.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네요. 내부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 있어서 주방을 아예 갈아엎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죠. 여보, 이거 주방 싹 다 고쳐야 해. 그냥은 안 돼. 곰팡이 때문에 위생검사 또 걸리면 끝장이야.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우리 지금 여유 없잖아.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고민인데. 우리 부모님께 다시 부탁해봐야겠지. 아니면은 대출을 더 받든가. 근데 우리 부모님도 전세금 빌려주시고 난 뒤에 돈 없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시댁에서도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도 더는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미 그 말 한마디가 절망을 안겨주었죠. 한 달 영업정지라고 해도 월세는 내야 했고요. 직원 인건비도 줘야 했고 거래처 결제일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한순간에 거리로 내앉게 생긴 거예요. 한 달 후 다시 영업을 시작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소문이 다 퍼져버렸거든요. 저 집에서 밥 먹고 식중독 걸렸다더라 하는 말이 동네에서 돌자 손님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가게는 텅텅 비었고 고깃집 특유의 연기와 냄새, 그 기름 냄새 있잖아요. 그것만이 공허하게 맴돌았죠. 우리는 급격하게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새벽마다 머리를 싸매고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곤 했죠. 여보, 이대로는 가게 못 살려. 인테리어 다시 해야 돼. 손님들이 와도 주방 분위기가 깨끗해야 안심하고 먹지 않겠어?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인테리어 비용이 어디서 나와? 남편과 저는 정말로 인생에서 큰 좌절감을 맛보았어요.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때였죠?
저희 엄마가 제가 고민거리가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니깐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큰돈을 내어 주신 겁니다. 저를 조용히 불러 앉히시더니 봉투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자, 이거 내가 노후자금으로 빼둔 돈인데 이거 일단 쓰거라.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 돈 없으면 엄마는 노후 어쩌려고. 정말 내가 받아도 되는 돈인 거야? 너네 이사 갈 때 돈 못 보태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네 가정부터 지켜. 결국 그 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할 수 있었고요. 주방은 반짝반짝 새로 태어났어요. 남편은 새 메뉴 개발에도 매달렸고 다시 홍보를 시작했죠. 다행히 시간이 조금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활기가 돌자 저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다시금 깨달았죠. 결국 내 친정이 나를 살리는구나. 남편의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시댁이 아니라 엄마의 희생이었거든요. 그렇게 한시름 덜고 다시 으쌰으쌰 살기 시작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거였죠.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고 일단 수술로 제거한 뒤 항암 치료까지 가야 하는지 전이가 어디까지 됐는지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거였죠.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앉아있기도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암일 수가 있냐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들 생각도 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친정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당연히 남편에게도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 엄마에게 암이 생겼다고요. 갑상선 쪽인데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남편은 시큰둥한 얼굴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라고 하잖아. 장모님 몸조리만 잘하시라 그래.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죠. 제겐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니까요. 엄마 수술 날짜가 잡히고 저는 혹시나 남편이 도와줄까 싶어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하필 그날이 남편 가게 쉬는 날이었어요. 차로 데려다 줄 수도 있었고 최소한 함께 병원에 가줄 수도 있었죠. 근데 남편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뭐가 좋다고 이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제 마음이 괜히 바보 같아 보였어요. 수술 당일 저는 엄마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놨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몇 가지를 빠뜨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을 했지요. 저 여보, 미안한데 집에 있는 가방 좀 챙겨다 줄 수 있어? 지금 병원에서 필요해서. 쉬는 날인데 왜 나를 자꾸 부려먹어. 쉬지도 못하네. 잘 좀 챙겨서 가지. 당신 엄마 아프셔도 그렇게 말할 거야 정말? 지금 우리 엄마 수술 들어가시는데 그깟 심부름이 그렇게 힘들어? 결국 남편이 마지못해 차를 끌고 병원 앞으로 와서는 뒤에 가방 있다고 가져가라며 던지듯이 말을 하는데요. 어찌나 속이 뒤틀리던지요. 그냥 갈 거야? 엄마 수술 들어가신데 얼굴도 안 비추고? 수술할 때 사람 많으면 정신만 산만해. 나까지 있어봤자 도움 안 되잖아. 그때 이미 제 마음은 반쯤 부서졌어요. 그런데 가방을 꺼내려는데 뒷자리에 웬 한약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딱 봐도 보약을 지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기대감에 차서 물었죠. 우리 엄마 주려고 한약 지어온 거냐고. 들고 내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꽥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거 장모님 거 아니야. 냅둬. 우리 엄마 거야. 어머님 거라고? 지금 우리 엄마는 암 수술 받으시는데 그 와중에 당신은 시어머니 보약을 지어드렸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되는 일이야? 우리 엄마 요즘 몸이 허하셔. 여름 감기에 걸리셨다니까 냉방병 같아서 보약 좀 드시라고 한 거야. 뭐라고?
여름 감기? 걔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 때문에 보약을. 야, 니네 엄마만 엄마야? 우리 엄마는 남이니? 가게 망한 거 구해준 것도 우리 엄만데 보약 지으러 간 김에 수술 들어가는 우리 엄마 것도 같이 좀 지어올 수 있었잖아. 보약이 무슨 한두 푼이야? 그거 엄청 비싼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엄마가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가서 네 엄마 병원 가누나 잘해드려. 나는 우리 엄마 챙기려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쭉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 마음이 제 마음에서 금이 쩍쩍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아니 막말로 이전 가게야 남편이 혼자 힘으로 읽어왔다고 쳐요. 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가게는 우리 엄마 덕분에 다시 살아난 가게였잖아요. 엄마가 노후자금까지 싹 빼서 인테리어 싹 새로 하고 망해가던 걸 되살려놨는데 그 보약 한 잔 지을 돈이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거기다가 네 엄마가 죽든 살든 난 상관없다니? 정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눈물이 뜨겁게 솟구쳤어요. 이런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아. 당장 이혼해버릴 거야. 그렇게 결심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곧바로 막막함이 몰려왔어요. 제 앞에 시누이 꼴이 떠올랐거든요. 남편도 없이 아이 하나 딸랑 안고 빌빌거리고 사는 모습. 그게 어쩌면 내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게다가 친정에서 돈 대주고 살린 가게도 명의는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남편 가게였으니까 제가 기여한 건 아무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억울하고 한탄스러웠죠. 엄마 병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죠. 억지로 웃으며 엄마 손을 잡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수없이 남편 욕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내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의외의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시누이였어요. 두 손에 들고 온 것은 뜨끈한 닭죽 한 솥이었죠. 사돈어른 수술하신다면서요. 아이, 별건 아니지만 끓여왔어요. 아니 아가씨 뭘 이런 걸 다 준비해왔어요. 전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아이, 누가 이런 정성을 베풀까. 늘 집안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던 시누이가 우리 엄마를 위해 닭죽을 직접 끓여왔다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자 시누이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우리 엄마가 닭죽을 드시고 기운 차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닭죽만 전해주고 조용히 돌아가겠다는 시누이를 배웅하려고 병원 입구까지 함께 나갔는데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네요. 저는 엉엉 울었고 시누이는 깜짝 놀라며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언니 울지 마세요. 사돈어른 괜찮으실 거예요. 요즘은 의학도 좋아져서 잘 견뎌내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제가 운 이유는 엄마 때문이 아니잖아요. 남편 때문이었죠. 그 말 못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쏟아진 거였어요. 시누이는 저랑 같이 훌쩍이며 눈시울을 붉히더니 우리 엄마가 잘 이겨내실 거라고 힘내라고 하더라고요. 전 결국 속마음을 털어놨죠. 아니야. 사실 엄마 걱정도 걱정인데 그 애가 엄청나게 끔찍한 말을 했어. 어머님 보약만 지어왔길래 내가 한 소리 했더니 각자 엄마 알아서 챙기자는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 엄마는 죽든 살든 상관없다더라. 네? 오빠가 그랬다고요? 우리 엄마 보약만 지어와놓고 언니 진짜 거지 같죠? 저도 알아요. 제 인생이 너무 거지 같아요. 아가씨도 그런 집에서 평생을 살았을 텐데 정말 힘들었겠어요. 언니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는데도 가끔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늘 시댁 식구들에게 눌러서 기죽고 집안일만 하며 존재감 없이 살던 시누이가 복수라는 단어를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시누이를 보면서 놀란 눈을 하고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복수를 하자는 거냐고요. 신우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일을 너무 하고 싶었대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다면서 돈이 있어야 번듯하게 사람답게 키울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숨을 참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여태까지 저는 신우이가 게을러서 일 안 하고 눈치만 보면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미처 알지 못했었던 상황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신우이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의 가게가 당연히 남편 명의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결혼 전부터 운영해 오던 가게였고 임차 계약서를 제가 확인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명의가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니, 사실 그 가게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아가씨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니, 이 가게가 왜요? 언니는 모르시겠지만 오빠가 그 식당이 잘 되기 전에 식당 하나를 말아먹어서 신용불량자가 됐거든요. 오빠 명의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임대차 계약도 했어요. 그 배달 앱이며 뭐며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 그러면 지금까지 그이가 주인 행세를 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아가씨잖아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자격증도 없이? 저도 사실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오빠가 제 이름을 빌려 쓴 이후로는 세금 신고부터 사업장 관리까지 전부 제 앞으로 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바라도 하면 소득이 잡히니까 골치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이가 아가씨 이름 빌려 쓰면서 아가씨한테 돈은 줬어요? 명의 빌린 대가라든지 월급 같은 거라도? 아니에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냥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 그러면서 저는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정말 혀를 내둘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명의를 빌렸으면 최소한 대가는 줘야 하는 거잖아. 아니, 적어도 취업기를 막아놓았으면 생활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은 그마저도 안 했던 거예요. 어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아가씨가 그 사업장 때문에 어디 취직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저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철없이 애 낳았고 가족들이 저 무시하는 건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제 이름 써도 제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이한테 말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았어야지. 어릴 때부터 오빠에겐 모든 게 주어졌어요. 좋은 옷, 좋은 교육, 원하는 거 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언니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가족이라면 서로 이렇게 돌봐야 하는구나. 저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신 모습, 결혼한 뒤에도 끊임없이 제 안부를 살피고 도와주신 그 모습이 시누이 눈에도 보였던 겁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무시만 받았고 늘 잘못했다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는데 저를 보고 나서야 그게 당연한 가족의 형태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가족들한테 당연한 게 아닌 걸 당연하게 여기는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당한 거죠. 근데요,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저도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알 깨고 나오고 싶어요. 언니, 서로 돕는 셈 치고 우리 사고 한번 크게 쳐보지 않을래요? 사고요? 무슨 사고? 아니, 아가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말해봐요. 언니, 오빠는 제 명의 빌려서 마음껏 가게 굴리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동안 제가 짊어진 불이익은 상상도 못할 거라고요.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사업자는 저잖아요, 저. 세금도 사업장도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사실상 오빠보다 제가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시누이가 제게 털어놓은 계획은 정말로 예상 밖이었어요.
남편 가게가 우리 친정 돈이 대거 투입된 걸 시누이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제안한 건 바로 남편 모르게 가게를 제 명의로 바꿔버리자라는 거였어요. 사실 지금 가게는 서류상 시누이 이름이잖아요. 사업자 등록도 보건소 영업신고도 다 시누이 명의라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걸 통째로 저한테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줬으니까 제가 가져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그걸 왜 저한테 전부 넘겨주겠어요. 그리고 명의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영업 양도 계약 체결하고 임대인 동의받아서 임차권 승계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시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영업 양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임대인의 동의까지 받아 임차권 승계 절차를 밟아줬죠. 시누이는 세무사까지 찾아가 부가가치세 사업 양도 신고를 마쳤고요. 재고 자산 대장과 비품 내역까지 꼼꼼히 이전해줬어요. 저는 그저 따라가기 바빴고요. 심지어 사업자 통장, 포스기기, 배달앱 대표 계정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변경됐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시누이가 뒤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영업자 지위 승계가 접수된 이후로 저는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엄마의 건강도 돌봐야 했지만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 수료증까지 챙겨야 했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자꾸 밖으로만 놔두는 걸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아이,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어디 나가서 뭐 하는 거야?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야?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래, 내가 왜 바쁜지 곧 알게 될 거다. 네가 무시하던 그 집과 가게가 이제 전부 내 거라는 걸 알게 될 때 너 어떤 표정 짓나 보자. 결국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꿈에도 몰랐죠. 왜냐고요? 그동안 시누이가 모든 처리를 도맡아 왔으니까요. 남편은 그냥 돈만 만지작거릴 뿐 행정적 부분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거예요. 드디어 모든 게 제 손에 들어온 순간 저는 법적 공지문을 작성해 남편에게 발송했지요. 본 가게의 사업자 및 영업자 지위는 김하연에게 양도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게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남편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가 실제로 모든 서류가 제 이름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시부모님까지 달려와 저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미친 거 아니냐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으라고 뭔 권리로 이런 짓을 하냐고 난리가 났죠. 시부모님까지도 본인 아들의 것을 제가 훔쳐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훔친 게 아니에요. 원래 제 돈이 들어간 가게예요. 저는 이제 제 권리를 찾았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당신 이제 가게 없으면 빈털털이잖아. 내가 왜 막말하는 거지 새끼랑 같이 살겠어. 이제 더는 같이 못 살지. 자, 여기 도장 찍어. 야, 이 식충이 같은 년아. 얘도 미친 거 아니야? 동생이라는 년이 이딴 짓을 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은망덕하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네가 우리 집 사람 맞아? 그러더니 손을 번쩍 들어서 막 시누이 뺨을 내려치려는 순간 제가 그 앞을 막아섰죠. 남편은 순간 움찔하며 멈춰야만 했어요. 저에게는 손을 올리지 못했으니까요. 남편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내 엄마가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했지? 나도 똑같아. 이제는 네가 죽든 살든 상관없어. 우리 친정 돈으로 다시 살린 가게 내가 내 이름으로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서 손 떼. 여보, 여보는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이 가게를 몇 년을 운영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텼어.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빼앗아가는 법이 어딨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의 울먹임은 꼭 제가 가해자고 지는 뭐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들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무슨 악독한 사람이라도 된 듯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법원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되어 가게 대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남편이 무슨 소리를 늘어놓든 제 마음이 움직일 리 있겠어요? 없었죠. 서류가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떠들어도 가게는 제 것이었어요.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부정하면서 억지로 가게 안으로 난입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신청까지는 했죠. 경찰들이 출동을 하자 남편은 그제야 울분을 삼키며 물러섰어요. 부부가 잘 이겨내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하냐. 아유 너도 참 못됐다. 부부 사이는 무슨. 어머님 보약이나 잘 드세요? 고작 보약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장모님께도 보약 지어드리면 되잖아. 그럼 됐잖아. 고작 보약? 내가 그 돈 없어서 우리 엄마한테 보약 못 지어드린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 네가 정말 내 가족을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아가씨 일만 해도 그래. 아니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네 동생 인생을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만 배부르면 그게 다야? 그게 가족이냐고? 그 말에 신우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는 신우이의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입을 꾹 다물었죠.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꺼내 탁 내던졌어요. 말이 길 필요 없다고. 여기 도장 찍고 끝을 내자고 했죠. 남편은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고 시부모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이제 됐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자. 친정집으로 짐을 싸서 돌아오는 길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뒤에 정신이라도 차린 건지 저를 찾아온 남편은 처음엔 이혼 절대 못한다고 버텼어요. 죽어도 이혼은 못해. 그러면서 바닥에 막 주저앉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죠. 하지만 제가 차갑게 소송장을 들이밀자 그제야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고 결국 조정 신청으로 넘어갔을 때 남편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의외로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거의 대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신우이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장을 제가 받아낸 것도 이미 서류로 확정돼 있었고 친정에서 투입된 자금도 증빙 자료가 명확했으니까요. 판사는 제 편을 들어줬고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든 꼴이 됐죠. 아이들의 양육권도 자연스럽게 제게 돌아왔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난 뒤 제 앞에 새로운 고민이 닥쳤는데요. 이제 가게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서류상 모든 권리는 제게 넘어왔지만 정작 제가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은 없었잖아요.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지만 손님을 맡고 요리를 내고 장사를 끌어가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솔직히 막막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아유, 이제 몸도 괜찮아졌는데 집에서 가만 쉬기만 하니까 오히려 병에 걸리는 것 같더라. 사람들 좀 만나고 움직이고 싶어. 엄마, 몸은 괜찮겠어?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갑상선 암도 다 제거했고 전이도 없잖니.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겠니? 엄마는 단순히 가게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메뉴판도 없고 그날그날 엄마가 손님들에게 내어주고 싶은 음식을 내는 소위 말하는 이모카세 스타일의 가게였죠. 엄마는 늘 손맛이 좋으셨으니까 저는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시누이도 제 곁에 남았는데요. 제가 이혼을 한 뒤에 시누이는 아이와 함께 작은 새빵을 얻어 나왔어요. 물론 제가 도와줬죠. 시누이 덕분에 제가 가게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당연히 성의 표현은 해야 마땅한 거죠. 시누이는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제가 억지로 밀어붙였어요. 결국 시누이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요 우리 엄마 가게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찾았죠. 아유 언니 이렇게 웃으면서 일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살기 바쁘고 숨만 쉬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막 시작이야. 네 인생도 내 인생도.
물론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와 시누이를 향해 온갖 소리를 퍼부었어요. 빌기도 하고 욕도 하고 가끔은 눈물로 매달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공허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집에 당당히 들어왔고요. 우리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은 이막이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내 아이들, 내 가족, 내 삶을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열심히 사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